있습니까? 국회의원한테 민원 넣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주민센터입니다. 여러분의 민원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민센터 박주민 없는 주민센터입니다. 1일 공동주민센터장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경태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용혜인입니다. 자, 두 청년 의원님들께서는 요새 고민이 뭡니까? 저는 이제 뭐 전국 청년위원장을 또 연임하게 됐는데요.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입니다. 예, 이거 되게 높은 자리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높지는 않은데요. 어찌됐건 열심히 봉사하는 자리인데 가장 이 당의 청년 조직이 결국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청년당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목표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간 좀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2년 더 봉사하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새기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많이 부족했어요. 네. 용혜인 의원은요? 네, 저는 이제 기본소득당이 이제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처음으로 한 사이클을 좀 마무리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연말이기도 하고. 네, 한 사이클이라뇨?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도 하고, 해보고, 네, 이것도 예산심사도 하고, 수경심사도 하고. 아, 국회가 뭔지 좀 알만하고. 네, 이제 내년 준비를 잘하는 게 이제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자, 청년들이 요새 가장 관심사, 걱정거리가 뭐예요? 가장 핵심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항상 어려울 때는 가장 힘든 곳이 가장 아프기 나름입니다. 근데 장경태 의원, 근데 예. 청년들이 이 일자리, 취업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았죠. 항상 고민이 네. 최고 하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 부동산, 아파트 사는 거 거기에 관심이 엄청나더라고요.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주거 두 가지가 지금 사실 핵심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또 가장 이 어려운 세대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이 청년 세대의 일자리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보다 더 안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 고용을 좀 줄이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못 하면서 주거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 조차 이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집값도 오르고 있다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용혜인 의원. 네. 지난번에 어떻게 산다는 주거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어요. 괜찮습니까? 전셋집? 아, 저는 지금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이제 1년 정도 남았거든요. 전세 1년 계약 뒤에, 기간이? 네, 1년 뒤에 이제 실거주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주변 친구들도 그런 고민 많죠? 네, 제 친구들은 다 이제 뭐 디딤돌이라거나 중소기업 청년 지원하는 대출 받아서 전세 많이 살거든요. 그리고 은평이 좀 전세값이 조금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제 친구들은 다 은평에 모여 살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 비슷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죠. 장경태 의원? 네, 저희는 뭐 동대문 을 지역이라서 뭐 마찬가지로 뭐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찌되건 가장 핵심은 지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승인 청구권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내년 6월부터 또 발효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세 잠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친구나 동료들, 그 선후배들 전셋집 구하려느라고 좀 고민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기존에서 2년 뭐 더 연장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임대인들께서도 임차인에게 미리 내놓을 때부터 한 2년치에서 이제 4년치 보증금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내년 6월까지 조금 이 조정 국면이 들어가면서 이 부동산 관련된 특히 이제 전세 관련된 것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 조정 국면이 맞습니다. 친구들이요. 네. 장경태 의원한테 민주당 의원이니까 여당 의원인데 근데 여당 왜 부동산 정책 왜 이렇게 못해? 왜 전세값 못 잡아?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실 뭐 가장 핵심은 이 시장의 유동성 자산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게 지금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1,500조에서 3,000조까지 되는 것들. 그러니까 소위 2015년만 해도 정치인 같습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말을 할 정도로 네.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실 많은 융자 혜택 대출 제도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되건 시장이 좀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이게 또 기업이나 어떤 산업적 R&D로 투자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 또 그런 좀 산업 구조, 산업 시장도 위축되다 보니까 이런 자산들이 다 부동산에 좀 쏠리는 것 같아요. 그나마 소위 부동산 불패 신화가 한국에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더 지금 쏠림 현상이 있어서
정부에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 추진단 소속 의원답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의 그 부동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유동자산이 많다라는 거 이제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고, 근데 사실 지금의 경제 상황상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일관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시장이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가 덜 되면서 네. 좀 전세 시장의 어려움이 좀 이렇게 좀 더 부각되어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재산세 인하 관련해서나 좀 이런 시그널들이 기대 수익을 잡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약간 이 지난번 8월에 임대차 3법과 이제 부동산 세법들 통과시킬 때의 정부의 모습과 약간의 갈짓자 행보처럼 보이면서 이것이 좀 부동산 그래서 기대 수익을 여전히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거야? 같은 어떤 기대 심리들이 결국엔 또 집값이 다시 오르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금리가 이미 낮기 때문에 더 낮출 수는 없고요. 이미 뭐 너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핵심은 낮은 금리로 열심히 대출받아서 높은 월세로 수입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 투기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들만 보호하는 정책은 그런 어떤 부동산 문화가 생긴다면은 뭐 저희가 이런 것까지 뭐 고민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소위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수단이 5가지로 봤을 때 공급, 뭐 인허가, 그다음 뭐 과세, 대출, 금리라고 봤을 때 금리와 과세와 대출은 저희가 모든 규제를 많이 했어요, 사실. 뭐 과세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대출 규제도 LTV 저희가 50에서 40까지 낮추면서까지 규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허가도 종상향이나 용적률 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동산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 불패시나 이 돈이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뭐 부동산을 뭐 많이 보유하라거나 이제는 더 이상 임대 사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주택자나 투기 수요가 지금 시장에 매물을 이렇게 내놓지 않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사실. 네, 장경태 의원, 아시겠죠? 네.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 얘기하면 좀 답답하죠? 뭐 약간 안타깝죠, 난감하실 것 사실. 같아요. 네, 그렇죠. 좀 도와주고 싶은데.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다. 민주당이 그런 정책인가? 여기도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임계치를 넘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김종인 대표가 예를 들면 뭐 공정3법을 추진해야 된다거나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분으로서 하실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하시려면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대책,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 소속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많은 토론을 하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그 KB 그 통계와 감정원 통계 지수 가지고 비판을 하시지 아니 지수가 높든 안 좋든 그 국민들의 민생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전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공급을 하라거나 뭐 용적률을 완화해 달라거나 이런 좀 대안을 좀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없이 부동산 문제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문제 있는지 좀 진단부터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까망베르님께서 부동산 규제 좀 전국에 일률적으로 좀 하라고 해주세요. 지방의 타 지역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계속 올라요. 오래된 현상인데 아직 일부 지역만 투기 지역 지정해서 규제를 하는 게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조금 다른데요. 이게 투기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역과 조정 지역으로 일반 지역으로 나눴을 때 일반 지역에 사실 부동산 문제나 주택난은 없어요. 사실 저는 이제 전남 순천이 고향인데요. 순천에 막 집이 없어서 못 사는 친구들 없거든요. 대부분 문제는 소위 투기 지역 또는 조정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인데 네. 이쪽에 이제 사실 뭐 자기 집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장경태 의원 저 동대문이 지역구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집 이렇게 이사 가기 힘들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이게 참 이게 본인도 좀 지역구의원의 힘들죠. 한계이긴 한데요. 제가 보면은 이 저희가 부동산 안정화라고 저희가 표현하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착륙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 가격이 연착륙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저도 예를 들면 동대문 지역에 집값이 폭락하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진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혹은 실제 주거 환경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 주거 사다리를 통해서 제대로 이 안정적 주거 환경에 놓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현재 급등하기 시작한 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이 안정화하면서 연착륙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정책 수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죠. 네. 너무 토론을 많이 해가지고 줄줄줄줄. 네, 청년 정신보다는 정치인의 그 화법이 계속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 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왜 국회의원들이, 왜 정치인들이 이 부동산 정책 잘 못해서 청년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지, 이런 생각 하셨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는 좀 고쳐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항상 너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의문인데요. 네. 사실 재산세 6억과 9억 기준을 가지고 막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요? 저는 1억 9천짜리 전세고 그중에 LH 돈이 한 1억 2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 청년들은 이제 전세 살거나 아니면 뭐 서울 외에 이제 그 수도권이나 뭐 경기도에서 3억짜리 아파트 어떻게 한번 마련해 볼까 이런 걸 고민하는데, 사실 재산세 6억에서 9억이면 실거래가가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남의 이야기 혹은 부동산 가치가 10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민생이 무너지는 것처럼만 이야기 되는 게 저는 좀 바깥에서 지켜봤을 때 좀 되게 의아한 부분이었어요. 장영태 의원. 사실 근데 기본적으로요, 우리 사회 구조가 이제 좀 한계에 좀 다다랐다, 성장 동력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는 잘 키운 자식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 지금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 안 뽑아가면 다행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식의 소득이 부모의 자산을 훨씬 열심히만 살면 바로 뛰어넘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식의 소득이 더 중요했다면, 지금은 자식의 소득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을 수 없고, 이 부모 자산의 핵심은 부동산이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모아도 10억짜리 아파트 못 사는 거죠. 이런 사회는 좀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죠. 좀 고쳐야죠. 제가 고치기 위해서 실수요자 그리고 뭐 투기 수요자를 분리하기도 하고, 또 이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늘리려고 하는데, 또 늘리려고 하면은 또 자가소유자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도 실제로 계시고요. 실제로 청년들에게 대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 좀 풀어서 뭐 대출금을, 저도 이제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아마 대한민국 국회의원 최초일 텐데요. 1억 5천 전세자금 대출 받아 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만약에 우리가 대출 규제 풀려고 하면, 예를 들면 2천만 원씩 청년들에게 더 이 대출금을 풀어주면 이 전체적인 전세보증금의 시장 자체 2천만 원 올라가는, 혹은 청년들에게는 더 이 임대인이 요구합니다. 청년이네 2천만 원 더 받을 수 있으시죠?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회가 전체적인 이 부동산 불패 문화부터 해소하고, 그리고 나서 청년들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소위 영끌방지법이라고 일명 영끌방지법을 해서 이 주택 관련된 이 지원 대책들을 많이 좀 담아서 주거 사다리법을 발의를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청년들이 처음에는 월세 살다가 작은 전세, 그리고 전세를 조금씩 늘려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이 대출을 하면서 이렇게 이 사다리를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현행 부동산 정책이 그 대출을 해서 집을 좀 키워가고 전세를 키워가는 거를 거의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 연립 빌라에서 전세로 시작해서 빌라 자가를 구입하든지 아파트 중저가의 아파트 전세를 하든지,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가긴 한데, 문제는 사실상 이 사다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빌라 전세든 혹은 아파트 전세든 기본적으로 이 해당 청년과 신혼부부 혹은 뭐 주택 매매를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의 이미 소득에 따라서 사실상 모든 대출 구조가 이미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의 문제지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아니라서. 금융이. 네. 자, 그렇습니다. 금융 문제로 넘어가는데, 왜 그 청년들이나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전셋집을 얻어봤잖아요. 네. 이거 왜
근데 이게 전세 대출과 관련된 상품들은 지금까지 계속 많이 만들어져 왔고 그 말씀하신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영끌이라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어떤 금융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빚을 더 져라라고 지원이 되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사다리를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 앞에 계단이 놓이는 시간보다 그 집값이 오르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집값을 잡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저의 기본적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아무렇게나 해도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나는 이 법안은 꼭 21대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것 같다. 꼭 통과시키겠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법안이 있습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법안은 만들겠다. 이 법안은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일명 택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현재 생활물류법입니다. 근데 이 국토위 온 이유도 있었고요. 뭐 주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이 올해만 15분이 사망을 했는데 6명이 10월에만 사망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10월에 아무런 정부가 조치를 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고 추석 연휴 때 9월 말에 이미 국토부가 네. 2차 공고안을 내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생물법이 통과돼야지만 이 제대로 된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네. 자, 용혜인 의원. 네, 저도 이제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을 최근에 발의를 했는데요. 이 법안들이 정기국회 안에 택배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데 꼭 정기국회 안에 꼭 논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네. 21대 국회 길게 보면 저는 역시 이제 기본소득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기후위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하는 2050 탄소 중립을 만들기 위한 탄소세 관련된 법안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경태 의원? 원칙적으로는 저도 동의하고요. 저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찌되었건 이 중대기업에 그러니까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서 사업주나 뭐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양형도 높이는 법인데 사실 그 전에 산업안전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해서 사실 이 중대재해 발생 시에 노동자를 보호하거나 또 기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당 내에서도 어찌되었건 큰 흐름 자체는 이 중대재해 발생 시에 노동자 보호와 사업주 처벌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은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법으로 이 방향성을 가져갈지는 뭐 결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원외에 있을 때 청년위원장 할 때요. 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저희는 김영균 청년 노동자 김영균 씨가 사망했을 때만 해도 당연히 산업안전보호법에서도 5년 징역 5천만 원 처벌 원래 1년 징역에 1천만 원 벌금이었는데 그것도 5년까지 늘리려고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 반대로 3년 3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180석 됐는데 왜 이거 잘 안 되는 거죠? 저희도 당연히 180석 가지고 다 법안 마음대로 제정하고 싶은데요. 어찌됐건 이 교섭단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합의를 끌어서 하고자 노력은 하지만 어찌됐건 저희는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대화를 거부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뭐 대화 거부하신 분을 계속 마냥 기다릴 수는 없죠. 네, 용혜인 의원.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21대 국회 이번 2020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면 좋겠고요. 할 게 많네요, 저희. 오늘 또 기자회견한 게 하나 있는데요. 공수처법 개정 그것도 21대 국회에서 빠르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르게 좀 처리되었기를 사실 바라고. 더 중요한 건 처장을 제대로 된 분으로 추천을 해주시면 뭐 법 개정까지는 저희가 안 할 텐데 자꾸 저렇게 자꾸 하네요. 그럴 가능성이 안 보여가지고 그러게요. 민주당에서 좀 힘을 가지고 공수처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올 연내 처장 임명과 인사청문회를 포함해서 공수처 설치 연내 다 모두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센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일 주민센터장 장경태 용혜인 의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열의 나라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잠시 후에 KBS 열린 토론에서도 맹활약 이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하나 보이지 않아 까맣게 드리운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 때도